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에서 몰락한 시인 여인부터 수많은 예술 작품에 영감을 준 파리의 미인까지 빈곤에 빠진 여러 코르티잔들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들은 화려하게 살았고 위험한 사랑을 했으며 결국 가슴 아픈 몰락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모든 이야기와 더 많은 것들을 탐험해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는 16세기 베네치아로 돌아갑니다. 베로니카 프랑코는 16세기 베네치아의 치타디니 계급에서 태어났으며 아마도 1546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베네치아 르네상스 문화의 절정기였으며 도시 최고의 화가이자 유럽 르네상스 양식의 마지막 거장인 티치아노의 시대였습니다. 프랑코의 가족은 티치아노와 다른 예술가들이 찬사를 받던 궁정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치타디니는 도시의 상류 중산층으로 공화국의 복잡한 관료제에 관료와 치안 판사를 제공하던 계층이었습니다. 프랑코의 어머니는 파올라 프라카사라는 이름의 코르티잔이었습니다. 코르티지아나 오네차는 존경받는 코르티잔이라는 뜻으로 사실상 매춘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교양 있는 여성들이었고 고객 수도 일반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기 르네상스 베네치아의 경우 그 고객들은 정치인, 치안 판사, 그리고 부유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존경받는 코르티잔들 중 많은 이들은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고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시, 문학, 예술에 대해 고객들과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네치아의 리알토 다리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다른 매춘부들과는 뚜렷이 대조되었으며 그들은 덜 까다로운 고객층을 상대했습니다. 존경받는 코르티잔이라는 지위는 드문 것이 아니었고 근세 초기 유럽의 군주 궁정과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와 같은 도시국가의 정부 중심지에는 많은 코르티잔들이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아직 10대였을 때 어머니에게서 존경받는 코르티잔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했고 1560년대 초 아직 16세나 17세에 불과했을 때 도시의 의사인 파올로 파니차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중매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프랑코는 분명히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아직 20세가 되기 전인 1564년에 첫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프랑코는 유언장에 파니차에게 지참금 반원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코는 재혼하지 않았으나 최소 6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3명만이 유아기를 넘겨 살아남았습니다. 좋은 평판과 도시의 많은 부유한 남성들과의 인맥 덕분에 프랑코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고 심지어 그녀를 도와줄 하인들까지 둘 수 있었습니다. 1560년대와 1570년대 동안 프랑코는 베네치아의 유명하고 존경받는 고급 창부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16세기 베네치아에서는 프랑코와 같은 고급 창부들이 도시를 방문하는 수많은 상인들과 관리들을 위해 그들의 특징과 성격을 설명하는 카탈로그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미 1565년에 결혼이 끝난 직후 프랑코는 베네치아의 모든 주요하고 가장 존경받는 고급 창부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명단은 프랑코와 같은 고급 창부들의 주소와 요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명단은 16세기 동안 1만 1000명 이상의 창녀와 고급 창부들이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도시에서 실용적이었습니다. 분명히 프랑코는 1560년대 후반에 당대 가장 유명한 고급 창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570년에 그녀가 새 유언전을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 집행인으로 지명된 사람들은 베네치아 사회의 엘리트들 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 한 명은 로렌초 모레시니로 그는 베네치아의 최고 통치자인 도제와 함께 상업공화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베네치아 10인을 위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루도비코 람베르티로 그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강력한 상인 가문 중 하나의 일원이었습니다. 람베르티 역시 프랑코의 유력한 고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1570년에 작성한 자신의 유언장에는 베네치아 근처의 땅에 있는 집 한 채를 베로니카의 자녀 중 한 명에게 후하게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코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1570년의 유언장은 그녀가 존경받는 코르티잔이었음을 보여줍니다. 20대 중반 그녀는
베네치아의 유력 인물들과 가문들 사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네치아에서 자신도 이름난 집안의 안주인으로 자리매김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1574년 프랑코는 잠시 동안 그녀의 가장 유명한 고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해 5월 프랑스의 샤를 9세 왕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그의 형제 앙리가 앙리 3세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앙리 3세는 몇 달 전 동유럽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왕으로 지디케 임명되어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베네치아에 들러 바로 그 베로니카 프랑코와 짧지만 애틋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년 후인 1580년에 그녀는 프랑스 왕과의 짧은 사랑을 회상하며 소네트를 지었습니다. 베로니카가 프랑스 왕과 짧은 만남을 가진 다음에 흑사병이 이탈리아 북부 대부분을 강타했습니다. 범포의 흑사병은 1340년대 유럽에 처음 도착한 이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고 17세기 말까지도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로 계속 발생했습니다. 베네치아는 1575년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이 유행은 1578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도시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즉 1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36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효과조약이 없던 시절에는 격리만이 흑사병으로부터 유일한 안전책이었습니다. 여유가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베네치아 같은 도시를 떠나 병이 들불처럼 퍼지는 비좁고 혼잡한 환경을 피하려 했습니다. 프랑코도 그들 중 한 명이었고 그녀는 이후 2년 동안 대부분을 도시 밖에서 보냈으며 1577년에야 돌아왔습니다. 그때쯤에는 흑사병의 유행이 상당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이 전염병이 도는 동안 약탈당한 도시의 많은 집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집안의 은식기, 보석, 책, 돈을 모두 잃었고 이는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로 당시 많은 베네치아인들에게 수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점은 1570년대 후반에도 그녀의 집에서 추가로 도둑질이 일어났다는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코는 자신의 집안 하인들이 이 범죄에 공모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570년대 중반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었음이 거의 확실한데 프랑코는 1577년에 베네치아 정부에 편지를 써서 빈곤한 전직 코르티장과 창녀들을 위한 새로운 자선 보호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570년대 후반에 이러한 시설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 프랑코가 이 일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지만 정부는 그녀에게 이 시설의 운영에 어떤 역할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베로니카 프랑코는 오늘날 16세기 유럽의 가장 위대한 여성 시인 겸 작가 중 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그녀가 교양 있는 코르티잔이었던 점에 일부 기반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1570년대 초 베네치아의 강력한 베니에르 과두정 가문의 후손인 도메니코 베니에르의 유명한 문학살롱에 들어가면서 그 명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문학살롱은 근세 유럽의 궁전과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며 매우 세련된 북클럽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코는 베니에르 살롱의 구성원들에게 문학 자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방대한 시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보통 카피톨리라는 형태를 띠었는데 카피톨리는 지중해 르네상스 세계,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인기가 있었던 시의 한 형태였습니다. 1575년 성마르코의 도시에 흑사병이 닥치기 직전 프랑코는 자신의 방대한 시집인 테르제림을 출간했습니다. 이 시집은 2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중 8편은 마르코 베니에르와 또 다른 익명의 남성 작가가 쓴 것이었습니다. 프랑코가 직접 쓴 이 시집의 17편의 시는 그녀가 코르티잔으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프랑코가 남성 고객들과 맺었던 관계는 또한 카피톨리에서 극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이 시집의 모든 시는 특정 남성에게 바쳐졌고 각각은 아마도 과거 또는 현재의 고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580년에 프랑코는 또 다른 작품을 출간했습니다. 이 작품은 친밀한 편지들이라는 제목이었으며 베로니카와 그녀가 수년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은 이들과 연인들 사이의 편지를 모은 편지 모음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편지는 프랑스의 앙리 3세 왕에게 쓴 것이었는데 쥐디에 키워보았듯이 프랑코는 1574년에 그가 프랑스로 돌아가 왕이 쥐디에 키우듯이에 잠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밀한 편지들이 그녀가 수년에 걸쳐 남성 동반자들과 실제로 주고받은 서신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는지, 혹은 이 모든 것이 문학적 창작물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친밀한 편지들은 1580년에 출판되었는데 바로 그 무렵 프랑쿠가 대부분의 공식 기록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그녀는 아들의 가정교사였던 리돌포 바니텔리라는 남성에게 마녀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는 베로니카가 집에서 마법 주문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근세 초기에 종종 고급 창부들에게 제기되던 흔한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막 유럽 마녀 광풍에 가장 잔혹한 시기로 접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극심한 마녀 사냥이 벌어졌던 시기로 유럽 전역에서 약 4만 명의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이 처형당했습니다. 1580년에서 1620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바니텔리의 혐의는 마녀에 관한 흔한 이야기들과 그녀의 직업에 대한 비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고발에서 그는 그녀를 공공연한 창녀이자 마녀라고 지칭했으며 악마를 불러내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는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진술서의 다른 부분에서 그는 만약 이 마녀, 이 공공연히 가면을 쓰고 속이는 창녀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많은 다른 사람들도 성스러운 가톨릭 신앙에 반하는 같은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프랑코에게 다행히도 이탈리아는 고발 이후 마녀를 유죄로 판결하는 주요한 전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강력한 인맥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랑코는 바니텔리에게서 제기된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이 일로 인해 그녀의 평판은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과 1570년대 중반의 손실이 겹치면서 이후 재정적 어려움과 생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문학 후원자 도미니코 베르니에르가 1582년에 사망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역사 기록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작품도 출판하지 않았고 1582년의 세금 신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많은 빈곤한 전직 창녀들이 마지막 생을 보내던 베네치아의 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1591년에 40대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뛰어난 여성 시인이자 고급 창녀 중 한 명의 삶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한 평범한 하녀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훗날 영국과 유럽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유명한 미인 중 한 명이 될 이 여성은 1765년 4월 26일 영국 채셔주 네스턴 근처의 스완 코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헨리 라이언은 대장장이었으며 안타깝게도 엠마가 태어난 지 7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교적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엠마는 아버지의 이른 죽음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그녀가 10대 초반에 일어났으며 이는 보편적 초등교육이 도입되기 전 산업화 초기 영국에서는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엠마는 12살이 되자 하녀로 일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런던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간 여러 직업을 옮겨 다녔습니다. 10대 시절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엠마 하트로 바꾸었고 1774년부터 1790년까지 영국의 고미술 수집가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찰스 그레빌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4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엠마는 화려한 쇼맨이자 돌팔이 의사인 제임스 그레이엄을 위해 일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1785년 그레빌은 오랜 관계를 끝내며 엠마를 자신의 삼촌인 윌리엄 해밀턴 경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윌리엄 해밀턴 경은 나폴리 궁정에서 영국 전권대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엠마는 1786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엠마는 이후 1791년에 해밀턴과 결혼하였고 20대 중반의 나이로 나폴리 궁정에서 안주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엠마는 유럽의 저명한 문학 인사들과 만났으며 그 당시 유명한 초상화가인 게빈 해밀턴, 엘리자베스 비지 르브랑, 안젤리카 카우프만 등 여러 화가들에 의해 초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초상화들은 엠마를 고전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그렸으며 종종 메데이아, 아리아드네,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였고 이를 통해 그녀의 명성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길레이가 그린 엠마의 모습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술 작품의 모델에 그치지 않고 엠마는 자신의 모방 능력과 그 시대의 젠더 구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엠마는 권력을 가진 남성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훌륭한 안주인이었습니다. 이 점은 이후 호레이쇼 넬슨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780년대 중반부터 1790년대 후반까지 나폴리 궁정에서의 엠마의 삶은 유럽 전역에 걸친 거대한 정치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 루이 16세 왕의 군주제가 전복되었습니다. 결국 그 후 몇 년 동안 이 혁명은 더욱 격화되어 1793년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의해 루이가 처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공화국은 사실상 유럽의 모든 강대국들에게 정치적 적이 되었습니다. 이들 강대국들은 프랑스에서 채택되고 있는 혁명적 원칙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생각에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따라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직후 프랑스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과 같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레이쇼 넬슨은 1793년 나폴리의 보르봉 궁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쯤 호레이쇼 넬슨은 영국 왕립 해군의 주요 제독 중 한 명이었으며 지중해에서 여러 고위 지위를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남긴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리에 도착하기 직전 코르시카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 중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매우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넬슨의 1793년 가을 임무는 프랑스와 유럽 열강 간에 다시 시작된 분쟁을 위해 증원군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793년부터 1796년까지 이어진 더 광범위한 지중해 작전의 초기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탈리아 항구에 주둔한 영국 왕립 해군과 프랑스 남부 틀롱에 있는 프랑스 혁명 함대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해전이었습니다. 이 장기적인 해군 작전에서 이탈리아 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전투의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넬슨이 에마 해밀턴 부인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마는 넬슨이 남부 이탈리아에 도착한 직후 처음으로 넬슨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나폴리 궁정의 영국 특사인 윌리엄 해밀턴 경, 즉 해밀턴 경의 아내로서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마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넬슨 역시 1787년에 페니 니스백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페니는 헌신적인 아내였고 해밀턴 경은 곧 에마 부인과 넬슨의 불륜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제독의 아내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밀턴 부인과 넬슨 제독 사이에는 곧바로 끌림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밀턴 부부는 넬슨이 지중해에서 영국의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나폴리에 머무는 동안 그를 공식 관저에 초대해 머물게 했습니다. 내출 후 넬슨이 떠날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일로 모든 것이 끝났을 수도 있었지만 5년 후 넬슨은 다시 나폴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유럽 대륙 전역에서 프랑스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프랑스의 황제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나파르트가 육지에서는 지배적이었을지 몰라도 넬슨은 그 시대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1798년 8월 나일강 해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거둔 대승으로 확고해졌습니다. 1798년 9월 말 그는 지중해를 가로질러 돌아오던 중 나폴리에서 지드이케이시 머물렀습니다. 레이디 해밀턴은 넬슨의 변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 방문 때와 달리 오른팔이 없었고 바다에서의 세월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해밀턴 두 분은 넬슨을 나폴리에서 손님으로 맞이했고 곧 33세의 엠마와 40세의 제독 사이에는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밀턴 경은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아내가 집에 머무는 손님과 바람을 피우는 것에 눈감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밀턴 경이 불임이었고 엠마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죄책감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허락하게 된 데에 한몫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798년 11월까지 넬슨의 이탈리아에서의 불륜 소식이 영국 신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후로 레이디 엠마와 이미 유명한 그녀의 연인은 영국에서 지속적인 언론의 관심과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중 일부는 단순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영국 상류 사회의 대부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집착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커지게 되었고 그들 모두와 해밀턴 경 역시 영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1799년 나폴리에서 대중봉기가 일어났고 결국 나폴레옹이 그곳에 새로운 프랑스 왕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1790년대 프랑스와의 가널제띠 GK 전쟁 동안 그곳에 생겨난 영국 대사관과 영국인 공동체의 많은 구상원들이 질둘체이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 11월 그들이 런던에 도착했을 때 넬슨과 그의 정부 해밀턴 경이 한편이 되고 넬슨의 아내와 친척들이 다른 편이 되어 즉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불륜은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었지만 세 사람이 실제로 영국에 돌아오자 이제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긴장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은 넬슨의 아내 페니가 엠마 부인이 넬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아차리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엠마의 남편 해밀턴 경과는 달리 페니는 결코 그 불륜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넬슨은 아내와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해밀턴 부부는 런던의 여러 주소지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페니가 넬슨에게 자신과 엠마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하자 그것이 그의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1801년에 해군 현역 복무로 복귀하기 직전에 그는 페니와 공식적으로 별거 절차를 시작했는데 이는 19세기 초반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현대보다 훨씬 드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1801년 1월 말 넬슨과 엠마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호라티어라 불렀습니다. 이때쯤 넬슨은 해외에서 해군 임무로 자리를 비웠고 엠마는 자신과 넬슨의 입장을 대중에게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국 상류 사회에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런던의 소문을 더욱 부추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사교 행사 중 하나에서 웨일스 공, 훗날 조지 4세가 되는 그는 엠마 부인에게 깊이 빠졌지만 그의 구애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엠마의 조언에 따라 넬슨은 윈블던에 있는 머튼 플레이스라는 집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엠마 부인, 해밀턴 경, 그리고 넬슨 제독이 함께 공개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1802년 3월 아미엠 조약으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잠시 끝나자 그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밀턴 경은 1803년 4월에 사망했고 그들이 함께 살던 삼각관계에 대해 런던 사회가 계속해서 제기하던 비판도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엠마 부인과 넬슨 제독은 더 평범한 부부관계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넬슨 경이 해밀턴 경보다 겨우 2년 더 살았기 때문입니다. 넬슨 제독은 해군 영역 동안 수많은 부상을 입었지만 결국 1805년에 그중 하나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미엥 조약 이후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평화는 단 1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803년 5월 일반적으로 제3차 대불동맹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발발했으며 영국, 러시아, 스웨덴,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프랑스의 유럽 위성 국가들에 맞서 연합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이 새로운 전쟁의 일환으로 영국 침공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그는 주로 지중해에 주둔해 있던 프랑스 해군을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시켜 북쪽의 영국 해협으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1805년에 이 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넬슨은 이 작전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1월 21일 넬슨이 이끄는 영국 왕립 해군은 스페인 남서부 해안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의 스페인 연합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침공군은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갈 수 없었지만 넬슨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는 그의 마지막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불과 3시간 후에 사망했습니다. 엠마는 그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자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슬픔에 잠겨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결국 넬슨의 유언장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제독의 유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에마 부인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넬슨이 자신의 땅과 재산을 에마와 그의 정식 가족에게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 주길 바랐던 본인의 바람도 무시되었습니다. 에마는 2,000파운드의 지급금과 머튼에 있는 집, 그리고 연 500파운드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연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에마는 곧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연 500파운드의 연금도 넬슨의 가족과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1808년까지 에마는 15,000파운드가 넘는 빚을 지게 되었고 머튼을 팔려는 노력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절정은 1812년에야 찾아왔는데 해밀턴 도인은 막대한 빚을 갚지 못해 잠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 건강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약간의 돈을 모아줘서 엠마 부인과 그녀의 딸 호라티오는 프랑스 칼레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불과 1년 후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년에 알코올 중독과 비만에 점점 더 시달리다가 결국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아름다움을 담은 초상화로 유럽 전역의 명성을 떨쳤던 여인에게는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세기 동안 수많은 책과 노래, 영화의 주제가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잘 기억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글렌다 잭슨과 피터 핀치가 주연한 1973년 영화 국가의 유산과 수잔 손택의 1992년 소설 화산의 인 로맨스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위해 우리는 19세기 초 아일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마리아 돌로레스 엘리자 로잔나 길버트, 더 잘 알려진 이름으로는 롤라 몬테즈는 1821년 2월 17일 아일랜드 슬라이고 카운티 그레인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엘리자는 자신이 1818년 리머릭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 날짜는 그녀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지만 그녀의 세례 증명서는 실제 출생지는 슬라이고 카운티이고 출생 연도는 1821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에드워드 길버트로 코크 카운티에서 복무하던 영국 장교였고 어머니는 엘리자 올리버로 부유한 아일랜드 정치인의 딸이었습니다. 두 부모 모두 꽤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지만 어머니는 리머릭에 위치한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인 캐슬 올리버에서 자랐습니다. 엘리자는 아기 때 가족과 함께 로스커먼 카운티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그녀의 아버지 에드워드 길버트, 인도로 발령받았습니다. 가족은 먼저 영국 리버풀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엘리자는 세인트 피터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1823년 3월 14일에 인도로 출발했습니다. 4달간의 여행 끝에 그들은 영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새로운 집,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에드워드 길버트는 안타깝게도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자는 아직 아기였고 그녀의 어머니 엘리자 올리버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딸을 돌보며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재산과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유산 덕분에 그녀는 인도에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패트릭 크레이기라는 또 다른 장교와 재혼했습니다. 그는 어린 엘리자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엘리자는 버릇없고 장난기 많은 소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자는 교육을 받기 위해 영국으로 보내졌고 스코틀랜드 몬트로즈에 있는 그녀의 새아버지의 부모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자는 정규 교육을 처음 받았고 인도에서 막 돌아와 동급생들 사이에서 GDK 소대 박 썼습니다. 반 친구들은 인도에 대해 들은 적만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그녀의 옷차림과 행동거지는 특히 젊은 중산층 소녀로서는 특이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때마다 자주 호기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는 또래들과 지역 사회로부터 받는 모든 관심을 즐기며 잘 지냈습니다. 한 교사는 나중에 엘리자가 아름다운 소녀였지만 그녀의 고집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빛을 잃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관심 속에서 엘리자의 장난기 많은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교회 예배 중에 엘리자가 한 노인의 가발에 꽃을 꽂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엘리자가 거리에서 벌거벗고 달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엘리자는 글자이고 제멋대로인 어린 인도 소녀로 묘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엘리자를 엄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10살 때 엘리자는 썬덜랜드의 몽크 웨어마운트 기숙학교로 보내졌습니다. 그 학교는 엘리자의 새아버지의 자매와 그 남편의 소유였고 그곳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 엘리자의 다혈질과 뛰어난 결단력으로 유명해져 쟁주만 지만을 하지만 1년 만에 엘리자 학교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자의 부모님이 더 세련된 교육을 통해 그녀가 숙녀가 되어 부유한 신사와 결혼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엘리자의 어머니는 그녀를 벵골의 64세 부관장과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자는 겨우 14살이었고 나중에 그 장군을 60세의 통풍에 걸린 늙은 악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꽤 많은 10대였습니다. 1837년 16살이 된 엘리자는 휴가 중이던 토마스 제임스라는 대위와 함께 아일랜드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미스주에서 결혼했습니다. 엘리자와 그녀의 새 남편은 곧 인도로 향했지만 엘리자는 식민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토마스 제임스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결혼 생활은 파탄났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도망치듯 한 결혼은 도망치는 말처럼 거의 반드시 파국으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5년을 함께 보낸 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고 엘리자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동행 승객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모두 재혼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런던에서 혼자 엘리자 무용수를 시작 무대에서 경력을 쌓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경력을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자 모든 정말 배우고 있습니다. 전부가 무용도 다니십니다. 제 열리자 요즘 있습니다. 정말 부족을 만들고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본을 부족이다. 열리자 정말 좋습니다. 엘리자는 무용수로 새롭게 탈바꿈했고 1843년 6월 3일 헤이마켓에서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무대 데뷔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 부인으로 인식되었고 가짜 스페인 무용수라는 이유로 야유를 받으며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그녀가 거절한 남성이 그녀를 상대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녀의 영국에서의 경력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녀는 성공을 찾아 유럽 대륙으로 옮겼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녀는 몇몇 부유한 남성들로부터 호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곧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고급 창부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자, 이제 로라 몬테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녀는 독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말채찍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항상 채찍을 들고 다녔으며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순간은 그녀의 이런 독특한 특징의 전환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독일에서 유명한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프란츠 리스트의 인맥 덕분에 롤라 몬테스는 프로망탈 알레비의 오페라 르 라자롱에서 무용수로 파리에서 데뷔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공연은 매우 실망스러웠고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 신문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처음에는 2점을 주었지만 그에 걸맞은 재능은 없었다고 썼습니다. 파리에서 그녀는 많은 상류사회 행사에 참석하며 다양한 계층에서 친구와 연인을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삼총사를 쓴 알렉상드르 디마와 연극 평론가이자 신문사 사장인 알렉상드르 뒤자리아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가 연인으로 삼았던 이 부유한 남성들 덕분에 그녀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무용수로서의 경력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845년 어느 날 밤 술과 도박을 즐긴 후 그녀의 연인 중 한 명이 말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신문사 발행인 알렉상드르 뒤자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술에 취한 채 장바티스트 로자몽 드 보발롱을 모욕했습니다. 분노한 보발롱은 술에 취한 뒤자리아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타우치에 능숙했던 롤라가 대신 결투에 나서겠다고 제안했지만 신문사 발행인은 거절하고 결투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롤라는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를 따라 본으로 갔습니다. 이상한 이유로 그녀는 남성만 참석할 수 있는 연회에 입장을 요구했고 안에 들어가서는 탁자 위에서 춤을 추어 모든 참석자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미넨으로 향했고 1846년 9월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스페인과 여성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바이에른의 루트비이 1세 왕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왕이 그녀에게 가슴이 진짜인지 물으며 자연인가 예술인가 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질문에 자신의 드레스 앞부분을 가위로 잘라 자연이 준 것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곧 나이 많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왕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유주의 정치 및 사회운동을 지원했으며 특히 보수파와 가톨릭 성직자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자 루트비이는 내무부 장관인 칼폰 아베를 해임했습니다. 칼폰 아베가 롤라를 백작 부인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루트비이는 롤라에게 깊이 빠져 있었지만 이 매혹은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지역 주민들은 롤라가 왕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점과 그녀의 개혁적인 태도, 거만한 행동, 그리고 그녀의 분노 폭발을 싫어했습니다. 그녀가 귀족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원이 공개되자 롤라의 인기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1847년 바이에른에서 존재하던 반감에도 불구하고 루트비이는 여론을 거슬러 그녀를 란스필트 백작 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많은 연금과 좋은 집도 받았습니다. 한 장군이 롤라를 두고 저렇게 악마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1848년 바이에른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관련된 집단 중에는 뮌헨 대학교의 한 파벌이 있었는데 이들은 왕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에첩의 조언을 들은 그는 대학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월이 되자 혁명운동이 탄력을 받아 그는 대학을 다시 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혁명가들의 힘과 롤라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그는 그녀를 나라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고 며칠 후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루트비이는 이전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롤라와의 관계와 그녀의 영향 아래 내린 결정들이 그의 몰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롤라는 스위스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루트비이가 자신을 따라오길 바랐지만 그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48년 말 롤라는 영국으로 돌아와 막 유산을 상속받은 젊은 군인 조지 트래포드 힐드와 재빨리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번째 이혼 조건에는 상대방이 살아있는 한 재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주문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신혼부부는 영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살았고 그 후에는 스페인에서 지냈지만 불과 2년 만에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 힐드는 의문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익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851년
다시 혼자가 된 롤라는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녀는 공연자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랐습니다. 이 무렵부터 롤라는 채찍과 권총을 더 자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롤라는 수많은 폭행, 스캔들, 그리고 소송에 연루되었습니다. 롤라는 자신을 모욕한 남자를 채찍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아마도 사실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롤라는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롤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 속에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그 남자들은 정말로 채찍질을 당할 만한 자격이 있었을 것이다. 1853년 5월, 롤라는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서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롤라는 악명 높은 거미춤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7월 1일, 롤라는 샌프란시스코 가발가게의 주인 패트릭 퍼디홀과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그라스밸리로 이사했지만 결혼 생활은 곧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인 의사를 공동 피고로 지목했습니다. 며칠 후, 그 독일인 의사는 총에 맞아 숨진 채 근처 언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롤라로 항해했습니다. 그녀는 1855년 8월 16일에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로라 몬테스인 바이에른 연극에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몇 주 후 멜버른의 로열 극장에서 같은 연극을 공연하던 중 그녀는 관능적인 스파이더 댄스를 선보였고 치마를 너무 높이 들어올려 관객들이 그녀가 속옷을 전혀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도덕에 완전히 어긋난 것으로 여겨졌고 심지어 많은 이들이 그녀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호주를 계속 순회 공연했지만 성공과 실패가 엇갈렸습니다. 그녀의 악명은 발라렛 타임스의 편집장 헨리 시캠프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쓴 것에 분노해 공개적으로 그를 채찍질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1856년 5월, 롤라는 투어를 마치고 매니저 노엘 폴랜드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배에서 떨어져 실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공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경력을 계속 이어가길 바랐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된 그녀는 강연가로 새롭게 변신해 자신의 삶과 역사 속 여주인공들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고 영국과 미국에서 1년의 도덕 강연을 했습니다. 1859년에 그녀는 뉴욕으로 이주하여 죽을 때까지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신문은 그녀가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썼습니다. 롤라 몬테스는 1861년 1월 7일 3기 매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뉴욕 브루클린의 그린우드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위해 우리는 19세기에 머물지만 해협을 건너 프랑스로 갑니다. 나중에 마리 듀플레시로 알려지게 된 여성은 사실 1824년 1월 15일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나낭르팡 마을에서 알퐁신 로즈 플랫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알퐁신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마린 플래시는 창녀와 신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인생 경험에 의해 잔혹해진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사악한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퐁신의 어머니 마리에게 학대적이었고 결국 마리는 가족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하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며 자신이 살던 학대받는 삶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언젠가 자신의 딸들을 데려오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알퐁신이 겨우 6살이었을 때 마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알퐁신의 어린 시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알퐁신은 언니와 헤어져 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퐁신은 어머니의 사촌 중 한 명의 농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전기들을 따르면 알퐁신은 이곳에서 약 11살 때부터 농장 일꾼들 중 일부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결국 알퐁신은 아버지에게 다시 보내지면서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아버지는 그녀를 세탁보 견습생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이 일은 힘든 육체 노동에 비해 보수가 적었지만 그녀가 농장에서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휴식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알퐁신의 아버지는 그녀가 10대 초반이었을 때 그녀를 버렸고 파리의 나이 많은 독신남에게 그녀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녀는 사실상 혼자가 되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독신남에게서 탈출해 프랑스 수도에서 하녀로 일자리를 구하며 그녀의 수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그녀는 재봉사에게 견습생으로 일했지만 1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고급 매춘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은 19세기 중반에 일종의 문학적 명성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1839년 어느 날, 당시 15세였던 알퐁신 플레시가 파리의 한 거리에서 감자튀김을 파는 음식 노점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그녀를 파리에서 명성이 높았던 작가이자 언론인 그리고 연극 연출가이었던 후안 루이네스토 로크플랑이 지나가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배고픔과 궁핍함이 묻어있다는 것을 알아챈 그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음식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알퐁신은 감사 인사를 하고 음식이 나오자 바로 먹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알퐁신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알퐁신은 로펠러와 관계를 발전시켰고 그를 통해 파리의 많은 문학 및 예술계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 많은 남성들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분명히 매력적인 젊은 여성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1840년대 초반에 파리에서 만난 부유한 인물들과 연이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시의 부유한 레스토랑 주인인 누레트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누레트는 그녀를 만난 지 몇 주 만에 도시의 르드라카르드에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고 그녀의 생활비로 3,000프랑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 즉 부유한 고객을 상대하는 매춘부, 곧 코르티잔으로서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곧 알퐁신은 누레트 씨보다 더 부유한 고객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그녀는 더 잘 알려진 이름인 마리 드플레시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마리는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었고 디플레시는 그녀의 실제 성인 플래시를 약간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알퐁신은 단순히 그 앞에 뒤를 붙였는데 이것이 성의 귀족적인 느낌을 더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귀족과 연관된 취미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연인 중 한 명인 부유한 청년 아제노 딜기슈는 그녀가 무용과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녀는 또한 읽기와 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뒤플레시는 1840년대 프랑스 수도에서 수많은 사교 모임의 총화로 재치와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때때로 모순된 듯한 슬픔을 보았고 이는 분명 트라우마로 가득한 그녀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암울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파리에서 학대받는 여성들과 버려진 소녀들을 돕는 재단에 대한 자선 기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녀 자신도 얼마 전까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레와 드기슈는 디플레시의 유일한 연인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에두아르드 페리고, 낭만주의 소설가 로제드 보부아르, 중부 독일 출신의 노년 귀족 구스타프 폰 슈타켈베르크 백작, 그리고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 등이 있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마리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녀가 가장 애정을 가졌던 인물로 보이며 그녀의 짧은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를 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의 연애사는 오늘날 알렉상드르 듀마 주니어, 즉 알렉상드르 듀마 시니어의 아들과의 관계로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삼총사와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같은 소설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아들 역시 문학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어느 정도 그 꿈을 이루기도 했지만 항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844년 그는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젊은이였고 같은 또래였던 마리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몇 주 만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마리에 깊이 빠져있던 디마는 1840년대 중반 내내 그녀가 여러 남성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1846년에 그녀와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마리는 자신이 결코 한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리는 1846년에 잠시 런던으로 도망쳐 연인 중 한 명인 프랑스 귀족 에두아르드 베리가우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시 겨우 22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결핵은 산업시대 유럽의 비좁고 열악한 도시 환경에서 점점 더 치명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무서운 소모성 질병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19세기에는 결핵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마리는 1847년 2월 3일 겨우 23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편과 또 다른 연인이었던 구스타프 폰 슈타케베르크 백작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파리 북쪽의 몽마르트르 묘지에서 열린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파리의 예술 및 문학계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몇 년 만에 프랑스 수도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의 코르티잔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마리 드 플레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직후 뒤마에 의해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라 다무 카멜리아 또는 간단히 카미유로 불리는 소설에서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마리 드 플레시의 삶을 거의 숨기지 않고 그린 전기적 소설로 주인공 마르그리트 고티에는 사실상 말이었고 남자 주인공 아르망 비벌은 이름만 다를 뿐 디마 자신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한 코르티전의 삶을 동정적으로 그려냈으며 그녀의 삶이 어린 시절과 시대적 환경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디마는 1852년에 라다무 카멜리아의 무대급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무대에서 매춘과 결핵이라는 소모성 질병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파리 검열관들에 의해 처음에는 상연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디마의 아버지의 명성 덕분에 곧 마음을 바꿔 공연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고 이 연극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런던에서 금지되었습니다. 디마의 작품만이 19세기 중반에 듀플레시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유일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는 마리의 이야기를 담은 그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중 하나인 라 트라비아타를 작곡했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는 디마의 희곡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는 1852년 초 파리를 방문하고 있었고 그때 프랑스 수도에서 라담 오 카멜리아의 연극 버전이 초연되었습니다. 베르디는 그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아 즉시 디마가 들려준 마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1853년에 완성된 결과물이 바로 라 트라비아타였으며 이는 대략 타락한 여자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이 오페라는 1853년 3월 6일 베네치아 라 페니체 오페라 하우스에서 초연됐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비올레타였지만 그녀는 분명히 마리 드플레시스를 모델로 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마리의 삶과 똑같이 끝이 납니다. 즉, 창녀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동백꽃 여인이 영국에서 여전히 검열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트라비아타는 독고 이탈리아에서 초연된 지 몇 달 만에 런던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당화의 이유는 영국 관객들이 프랑스어로 된 디마의 작품을 통해 디플레시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베르디의 오페라는 영국 관객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트라비아타는 오페라에서 처음으로 결핵으로 사망하는 인물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당시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그 주제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마리의 이야기는 19세기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후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르디의 가장 찬사를 받는 작품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오늘날에도 널리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오페라에서 마리 디플레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마리 디플레시는 오늘날에도 상당히 잘 기억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19세기 중반의 가장 저명한 문학 및 문화 인사들과의 인연 덕분입니다. 그녀에 대한 여러 전기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인 노르망디에는 그녀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라담 오 카멜리아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디마의 작품 제목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라담 또는 카밀라 또는 카밀에서 마르그리트 역할은 19세기 후반 연극의 황금기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역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그리트의 이야기는 파리 무대에서 브로드웨이와 뉴욕을 거쳐 오늘날까지 수천 번의 공연을 통해 다시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런 코르티잔 이야기들에 관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흥미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포 같은 라이브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